위험부담은 이런 문제입니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위험 부담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얘기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칙,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설명드릴 겁니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 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되냐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 부당 이득 반환받는 것이 대단히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인정될 수 있냐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까지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채권자가 부담하냐면요. 첫째,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는데,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때는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가지고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매매 계약할 땐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계약한 후에 없어지면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고요. 지진이 났다면 누구에게도 뭐가 없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를 정하게 되는데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매수인이 뭐죠?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이고요. 두 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 누가요?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 말이죠.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못하고요. 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대금을 주지 않겠죠.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각 모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본 사람은 누구죠? 갑이죠. 을은 피해 안 봤어요. 그래서 위험은 누가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면 이 대금은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돌려받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갑은 지금 어디 있겠어요? 학교에 있겠죠. 지진 나가지고 집이 무너졌으면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같은데 재난구호소 같은데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데 가가지고 우리 아저씨 그때 준 돈 돌려주세요 하면 갑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미친놈아, 우리 딸이 지금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있는데 네가 지금 돈 내게 나오냐라고
방방 뛸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요 갑에게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그죠? 보험금이나 또는 재외 보상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갑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때 그 돈 못 돌려주시겠다면 대신 보험금이라도 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주십시오 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상증후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근데 지진이 난 게 아니라 의뢰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채권자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갑이 건물을 못 넘겨준다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을 때문에 못 넘겨준 거니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대금을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권자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뭐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까지 기억해도 좋은데 밑에까지 더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안 넘겨주면서 뭐만 받아요? 돈만 받잖아요. 그러면 갑에게 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 절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 갑에게 뭐가 부과될 예정이었냐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건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건물을 안 넘겨주고 뭐만 받아요? 돈만 받으면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거든요. 그만큼 뭐요? 상환한다. 받을 돈에서 뭐죠? 깎아줘야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가지고 뭐죠? 연습은 해야 되지만 이 정도가 뭐죠?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586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것도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일단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자,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남자하고 병이라는 여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연인이에요. 그죠? 제가 펜션 운영하니까 그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나이 든 인간하고 젊은 아가씨가 오면 막 꼴보기 싫어. 의외로 많아요. 보면 한 일주일에 한두 팀은 오는 것 같아. 그러면 꼭 그런 인간들은 꼭 티를 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은 바람을 못 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젊은 아가씨가 데려온 그 중딩이 늙은이가 진짜 잘생겼거나, 그죠? 아니면 뭐 굉장히 매너가 좋거나 훌륭하거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쟤는 젊은 아가씨를 꼬시나 보다 이렇게 인정할 텐데, 그런 인간들 한 인간도 없어. 전부 다 또라이 같고 성격 개차반이고 막 물건도 함부로 쓰고 아주 이상한 놈들만 그 아가씨 끼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러죠, 세상이? 아무튼 보면 예? 예. 그런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아가씨도 뭐 이렇게 이쁘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새는 젊으면 다 이뻐. 옛날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운동선수 젊은 아가씨 나면 와 이쁘다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안 이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이뻐.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이 들면서 젊은 아가씨들이 이쁘다는 게 그 성적 대상으로 아니라 좀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왜 굳이 저런 또래 같은 놈하고 같이 다녀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팍팍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가서 이제 좁히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아무튼 갑과 병이 뭐죠? 연인입니다. 그래서 갑이 요 병에게 선물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을이 운영하는 꽃가게에 가서 아저씨 장미꽃 백송이 좀 주세요 해서 장미 백송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요 꽃 좀 우리 이쁜이 병한테 배달해 주시에요.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 용어인데 요 꽃 배달을 시킨 이 갑을 요약자라고 해요. 말도 그지 같습니다. 또 꽃 배달을 해줘야 될 을을 뭐라 그러냐면 낙약자라고 하고요. 요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해요.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환장하는 게 뭐냐면 갑과 을 간의 매매, 요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갑과 병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저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전혀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뭐예요? 보상관계. 갑과 병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연인은 뭐죠? 대가관계. 이렇게 용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다음에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해요. 관계는 수익관계 바로 영향을 주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를 공부할 때 제3자의 개념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새롭다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새로워야 되겠죠. 근데 이 병은 요 장미 백송이 매매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하잖아요? 새롭지 않아요. 따라서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꽃 배달 안 합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대가관계가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들을 병한테 꽃 배달하면 그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병이 점심 먹다가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인간아 찢어지자 너하고 남남이다 라고 헤어졌더라도 을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계약 내용대로 병한테 뭘 하면 돼요? 꽃 배달하면 그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 최근에는 대가관계가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기서 답을 많이 만드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을이 병한테 전화한 거죠. 안녕하세요. 꽃 배달인데요. 꽃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병이 아이고 좋아라. 꼭 받을게요. 이게 뭐죠? 수익의 의사표시죠. 이렇게 꽃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병은 이제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을이 병에게 꽃 배달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을은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요 꽃 배달에 관한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 한 거죠? 갑과 을. 그럼 뭐 사기 당했으면 갑과 을이 취소할 문제지 병이 취소할 문제도 아니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과 을이 해지할 문제지 누가 병이 해지할 문제는 아닌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 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요.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다까지 기억하면 끝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병이 꽃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을이 갑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친 것 같아요. 아, 내가 미쳤어. 무슨 백송이야.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저요 백송이 말고 열송이로 바꿀게요. 할 수는 없다. 왜요? 병한테 뒤지게 맞으니까. 줬다 뺏는 게 뭐죠? 얼마나 기분 나빠 이게죠. 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아저씨 저 그거 아까 없던 걸 할게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소멸시킬 수는 없다. 왜요? 줬다 뺏는 건 뭐죠? 기분 더럽게 나쁘니까요. 까지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589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가고요. 실제로 계약법 총론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요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물론 작년 시험에서는 내지는 않았어요.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물론 우리는 어렵게 내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필요한 것만 내 거로 뭐죠?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언제 계약을 해지하느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예요.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행불능. 그 다음에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이행.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문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문제. 요 다섯 가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행 지체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항상 채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죠. 첫째, 정기행위와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일단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일주일 여유 줄 테니까 갚아라 라고 뭘 해야 돼요? 채고를 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돈을 안 갚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는 채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행위가 뭐죠?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그러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환갑잔치 날.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가 뭐예요? 정기행위죠. 굳이 채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는. 결혼식 날 지나고 와서는 의미가 없죠. 이거 뭐예요? 정기행위. 뭐 결혼식 날 지나서 왔다가 아까워서 평상시에 입고 다니면 정신병원에 뭐예요? 실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정기행위는 그 기한 내 해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안 하겠대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채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첫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불필요하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어. 이달 말일까지, 3월 말일까지. 근데 오늘 와가지고
안 하겠대요. 그러면 안 하겠던 놈을 위해서 굳이 이달 말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또 이행불능도 마찬가지죠. 이달 말일까지 했는데 오늘 불가능하게 됐어요. 불가능하게 된 일을 굳이 이달 말일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다 두 가지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것이고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원래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는데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뭐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건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올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한 경우는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하자 그랬죠. 우리가 신의성실 원칙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지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기본적 태도고요. 채권자 수령 지체는 누가 채무불이행하고 있는 거죠? 채권자가. 이때는 채무자 측에서 수령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수령 지체하는 것은 채무자 측에서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뭘 내고요? 최고를 하고 그래도 수령 안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효과입니다.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 해제에서 항상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원상 회복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인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계약을 해지했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손해는 실내이익배상이 아니라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은 무슨 이익배상이었죠? 실내이익배상이죠. 여기서 뭐죠? 이행이익배상이고 마지막으로 해제가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제3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로 나뉩니다.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되는데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요.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은근히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얘는 언제 샀습니까? 해제하기 전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계약이 해제됐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중개라면 병은 뭐죠? 해제 후니까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죠?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문제가 600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2015년도 문제입니다. 1번.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600페이지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그러면 이행불능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뭐예요? 위험부담인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뭐예요? 이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는 이행의 채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여기서 이 전보배상이란 말은 전손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손해란 뜻인데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죠? 손해배상을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죠?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이행불능이면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 해제라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위험부담이죠. 그죠?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는데 대상 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아직 이행불능이 아니죠. 계약만 체결했잖아요. 근데 아직 저한테 이전 등기해 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니까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 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채권자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유과실. 그러면 채권자는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된다. 매수는 뭘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험부담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기억하고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5번 이행지체 중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행지체 짜장면 2그릇을 시켰는데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이 배달하는 놈이 오토바이 가지고 깜짝대다가 자빠지는 바람에 짜장면이 어떻게요? 엎어졌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이 아저씨야 빨리 좀 짜장면 갖다 줘 라고 했더니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이 사람아 내가 짜장면 엎었어 배달하는 친구가 엎었지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배달하는 친구가 없었더라도 저는 뭐죠? 짜장면 배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행지체 중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당연히 뭐죠? 책임을 져야죠. 그죠? 사용자 책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좀 약간 관점 달라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5번. 2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작년도 보시면 이 부분에서 두 문제나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재작년에 2016년에는 한 문제도 안 냈어요. 그러면 안 나올 거냐? 올해는 뭐죠? 반드시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2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조토하면 철회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요거죠.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굳이 이행기가 뭐 할 필요 없어요? 도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X.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 3번이죠. 4번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 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지역권 하면서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그죠?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이 뭐죠?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실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각측해서 매매가 나옵니다. 매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내겠죠. 그죠? 근데 매매에서 일단 의미 성질은 꼼꼼히 좀 봐야 되고요. 시험에 낼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604페이지 뭐죠? 계약금이다. 그죠? 계약금. 그래서 매매에서는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금 해가지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요물계약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못하고요.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계약인데 요 계약금이 여러 가지 성질 내지는 기능,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일단 계약금은 첫째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고요. 요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금도 반드시 증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증약금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얘기고요. 우리 민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내용이 뭐죠? 해약금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준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구죠? 매수인이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입니다. 102배를 상환하고 해약금을 위한 해제가 가능한데요. 유의하실 것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보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고요.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에만 할 수 있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된다는 것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고 이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없다.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예요? 마음 맡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적 기능은 계약일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라는 뜻인데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뺏깁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냐면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뺏기는 게 뭐죠? 손해배상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요, 벌받은 거예요. 따라서 별도로 또다시 무엇도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거죠. 요새 보면은 최순실 씨 보통 분위기 보니까 거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깜빵 가는 것은 벌 받은 거예요. 따라서 최순실 씨가 깜빵 간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별도로 뭐죠? 재산을 국가가 뭐 할 수 있어요? 추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약벌로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뭐예요? 벌이기 때문에 또다시 별도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해약금적 기능은 원칙적 기능이고요. 위약금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특약이 존재해야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둘 중에 원칙이 뭐죠?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뭐예요?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015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05페이지 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옵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맞죠? 2번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위약벌인 경우에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이니까 별도로 또다시 뭘 해줘야죠?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3번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물론 뭐죠? X입니다. 주계약이 소멸하면 계약금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죠? 소멸하겠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뭐 할 필요 없죠?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샀어요. 계약금 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잘 샀나 몰라 했는데 갑자기 중도금도 안 줬는데 땅값이 2배로 올랐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뭐죠? 땡 잡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죠. 그죠? 땅값이 2배나 올랐는데 이럴 때 그러면 해제 못하게 하려면 중도금 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이 아직도 2주나 남았어요. 미리 줄 수 있나요? 아니면 2주 뒤에만 줘야 되나요?
예, 미리 줄 수가 있어요. 미리. 그래서 아이고 그냥 쏴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미리 주려고 통장을 딱 보니까 중도금이 2천만 원인데 현금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다 줘야 돼요? 50만 원만 주면 돼요? 50만 원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액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중도금 다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줘도 뭐죠? 상관이 없다는 취지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잽싸게 뭐죠? 50만 원 쏴버리고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607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뭐가요? 담보 책임. 이게 담보 책임이 아주 골 때려요. 그 실제로 보시면 607, 608, 609, 610, 611, 612 해가지고 몇 페이지까지 나오냐면 615페이지까지 나오고요. 614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표까지 나오죠. 그죠? 근데 실제로 나와봐야 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기 위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딸딸딸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정리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줄인다 하더라도 은근히 뭐죠? 양이 많아요. 양이 많더라도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정리해드린 걸 일단 머릿속에 정확하게 뭐요? 숙지하시고 나서 내용은 안 읽어봐도 되고요. 614페이지 나오는 뭐죠? 표를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뭐죠?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죠.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뭐는 부담해야 됩니까? 담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권리의 하자거든요. 자, 매매 목적물인 권리의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이 선이라면 모르 샀다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요.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에서 선의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문제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알면서 샀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가장 쟁점입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했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쟁점은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매입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첫 번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 두 번째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아파트를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경매를 받고 보니까 아파트 보일러가 성능이 시원치 않아요. 그 채무자 전주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저 아파트 경락받은 사람인데요. 보일러가 시원치 않거든요. 책임지세요 하면 칼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판 사람이 아니죠. 그죠? 돈을 못 갚아가지고 뭐 한 사람이에요? 집을 날린 사람이잖아요. 집을 날려 지금 어디 있어요?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방이 들따시다는 둥, 보일러 소리가 크다는 둥, 이딴 소리 하면 뭐죠? 뒤통수 맞고 죽을 위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뭐만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그지면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끝이에요. 왜 이런 규정을 둔지 아시겠죠? 지금 매도인인 채무자는 돈 못 갚아서 날린 사람이잖아요. 뭐일 가능성이? 그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권리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매도인이 누가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뭐요? 무자력이면 거지면 2차적으로 누가요?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한 문제짜리니까 확실하게 뭐죠? 정리하셔야 되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일단 615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문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은 경매도 적용된다. X. 경매의 경우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으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는다. 그죠? 칼 맞아 죽을 위험이 있다. 1번은 뭐죠? X네. 2번 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 때 A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목적물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하셔야 되죠.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2번은 뭐죠? X죠. 3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추정되고요. 이게 나왔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어디죠? 이거죠.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라는 말은 전부 뭐란 얘기예요? 타인의 권리고 악의 매수인은 뭐는 할 수 있어요? 해제는 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하나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죠.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됐어요. 그럼 요거죠.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했으면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래서 보시면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결국은 관건이 뭔 거예요?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답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볼까요? 작년 시험 문제. 자, 프린트 몇 번이냐면 36번입니다. 36번. 프린트 36번 문제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 기한 유효하다. 맞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죠?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2번 매매 목적물의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이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죠? 그냥 맞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복잡하지 마시고. 3번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비담보 채무의 전부를 인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끼고 산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3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이 있다 그래서 1억을 끼고 샀습니다. 2억만 준 거잖아요. 그러면 돈 못 갚아서 경매되면 누구 책임이요? 지 책임인 거죠. 매도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수했으니까. 따라서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가름하기로 약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왜요? 지가 책임질 문제니까요. 4번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X. 그죠? 아까 오셨는데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는요? 권리의 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으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이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환면 안 하셔도 되고 좀 쉬었다가 619페이지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